수진아, 다음 주 출장 때 함께 가자. 같은 호텔로 예약했어. 남편의 이메일 속 그 문장을 읽던 날, 저는 항암 치료 네 번째를 막 끝낸 상태였어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체중은 10kg이나 줄었죠. 그런데 남편은 병원에도 오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2기 진단. 34살 이지안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복수는 폭로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증거는 정리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민혁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고 저희 회복뿐 아니라 복수까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항암의 고통 속에서 저는 차갑게 증거를 모았어요. 메시지, 사진, 만남 기록,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암과 배신, 그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2기. 그 네 글자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이지안 씨,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가족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상담받으러 오세요. 주치의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귓가에는 먹먹하게 들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34살. 회사에서도 이제 막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설계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암이라니.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치료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항암 치료 6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 빼곡하게 적힌 일정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혼자가 아니잖아. 남편이 있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검사 결과 나왔어. 아, 그래. 어때?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어요. 배경에서 사무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저기, 유방암이래. 이기고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오빠가 놀라서 혹은 충격받아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런데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회의. 물론 회의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오가고 카페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도연 오빠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면 항상 제 손을 먼저 잡아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지아나, 우리 평생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프러포즈 하던 날 오빠가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빠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승진 준비로 바쁜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제 일에 집중하느라 크게 신경 쓰지 못했고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달랐어요. 오빠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건 그냥 권태기일 뿐이라고, 조금만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그런데 오늘, 암 진단을 받은 오늘도 오빠는 저보다 회의가 더 중요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저는 치료 계획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탈모, 구토, 피로감.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빠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어요. 다녀왔어.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래? 나도 안 먹었는데 뭐 시켜 먹을까? 오빠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까 말했잖아. 검사 결과. 아, 그거. 미안.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기라고 했지.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데? 오빠의 표정에는 진짜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월요일?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다음번엔 갈게. 다음번.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항암 치료인데 다음번이라니. 오빠, 나 무서워.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괜찮아. 요즘 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 금방 나을 거야. 너 강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제 곁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치림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줄까?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암과 싸워야 하는 것도 무서운데 결혼 생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 날, 저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도연 오빠는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항암 치료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여러 명의 환자들이 각자의 의자에 앉아 인거를 맞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계셨고 어떤 분은 보호자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간호사님이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이시라 더 긴장되시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주치의 민혁 선생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38살쯤 되어 보이는 선생님은 항상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떨리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지한 씨는 잘 이겨낼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민혁 선생님은 환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증상과 수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가족분은 오늘 못 오셨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남편이 직장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항암 치료 초기에는 가족분들의 지지가 정말 중요한데 혹시 다음에는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에도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첫 치료는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링거를 맞는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는 가을 낙엽이 쌓이고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어쩐지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도연 오빠였습니다.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죠. 미팅 때문에 못 온다더니 병원에 온 걸까? 혹시 미안해서 제 치료가 끝날 시간에 맞춰 온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제가 오빠를 오해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오빠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버렸습니다. 오빠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오빠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다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빠는 그 여자를 향해 웃고 있었고 여자도 오빠의 팔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건 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혁 선생님이 복도 한쪽에 서서 같은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에는 분명한 충격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주치의 선생님까지 알게 된 것이 발걸음을 재촉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해, 이지안. 진정해야 돼.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 오빠의 환한 미소. 제게는 몇 달째 보여주지 않던 그 표정. 화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안 씨, 괜찮으세요? 민혁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남편분이신가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지안 씨,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는 회복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선을 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분히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지안 씨만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냉정하게 사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안 씨가 먼저 건강을 되찾으세요. 약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암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배신까지 감당하려면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증거요? 네. 사진이든 메시지든 확실한 것들을 모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안 씨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환자를 많이 봐왔지만 지안 씨 같은 분은 꼭 이겨내시거든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도 아닌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다니.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복수.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민혁 선생님 말대로 증거를 모으고 제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도연 오빠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빠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수많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캡처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항암치료 3주차, 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씻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샤워를 할 때면 배수구가 금방 막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한 움큼씩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거든요. 도연 오빠는 여전히 집에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고 평일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들어와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머리 많이 빠졌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어요. 위로도 걱정도 아닌 그저 관찰일 뿐이었습니다. 응. 항암 부작용이래. 그래? 힘들겠다. 나 씻고 올게. 그게 전부였어요. 오빠는 그렇게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제 무릎을 꽉 껴안았어요. 외로웠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민혁 선생님은 제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안 씨,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남편은 거의 집에 없어요. 여전히 그 여자와 만나고 있나요? 선생님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했어요. 메시지도 보고 또 몇 번 뒤를 밟아봤어요. 거의 매일 만나더라고요. 많이 괴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의자를 제 쪽으로 당겨 앉았어요. 지한 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한 씨 자신이에요. 배신감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지한 씨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지금 당장 따지고 싸울 힘도 없고, 전 그냥 이 치료만 끝내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견디기만 하시면 지한 씨만 병들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능동적으로요? 네.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만나는 장소와 시간. 체계적으로 기록하세요. 선생님은 수첩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하나씩 적어보세요. 날짜, 시간, 상황.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게 지한 씨의 무기가 될 거예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작고 깔끔한 노트였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환자의 정신건강도 의사가 돌봐야 할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누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암 투병 중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그때 누나는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저는 그때 제가 누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후회돼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민혁 선생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한 씨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세요. 병도, 그 배신도 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수첩을 펼쳐놓고 도연 오빠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빠가 늦게 들어온 날,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어요. 항암 치료는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네 번째 치료 후에는 구토가 심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해골 같은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혁 선생님은 매주 상담 시간을 따로 내주었고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떠세요? 구토가 심했어요. 밥맛이 없어서 거의 못 먹었고요. 그래도 영양제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체력이 더 떨어져요. 선생님은 영양제 처방을 추가해 주면서 식단표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한 씨 같은 분은 반드시 이겨내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는 두려움뿐이었는데 지금은 싸울 준비가 된 눈빛이에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5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우연히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도연 오빠를 또 봤어요. 이번에도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울거나 따져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남. 오후 2시 30분. 친밀한 분위기. 사진 5장 확보. 글자를 적으면서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이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계산이었어요. 민혁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6번째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절반 넘게 오셨어요.
정말 잘 버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한 씨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고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치료 시작했을 때보다 하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단단해진 걸까요? 복수. 그 단어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고통을 끝내고 도연 오빠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7번째를 마치고 저는 민혁 선생님의 진료실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선생님은 제가 모아온 수첩을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혼할 때 쓰는 건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한 씨,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그 말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단 도연 씨의 약점이 뭔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연 오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직장이요. 회사에서의 평판과 승진. 그게 전부예요. 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미지도 되게 신경 써요. 완벽한 남편, 성실한 직장인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은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회사 내 평판. 불륜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직장 내 윤리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특히 우리 오빠 회사는 보수적인 편이긴 해요. 둘째, 친구 관계. 도연 씨 주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오빠는 항상 모범생 이미지였거든요. 친구들한테 저를 자랑스러운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녔어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셋째, 그 여자와의 관계. 이 관계가 흔들리면 도연 씨는 심리적으로 더 고립될 거예요. 선생님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실행하죠? 제가 직접 회사에 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직접적으로 하면 지한 씨만 나쁜 사람이 돼요. 우리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일단 도연 씨의 일정부터 파악해야 해요. 회사 행사, 모임, 동료들과의 약속. 제가 병원에서 우연히 도연 씨를 몇 번 봤는데 병원에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여자가 이 병원 근처에서 일하나 봐요. 자주 이 근처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좋네요. 병원 주변이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연 씨가 언제 오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파악하는 거죠. 선생님까지 이렇게 도와주셔도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환자의 정신건강이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지한 씨는 제대로 싸울 권리가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어요. 먼저 저는 도연 오빠의 휴대폰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빠는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오빠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소연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달달한 내용부터 만남 약속까지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만날래. 보고 싶어. 주말에 여행 가자. 지한이는 병원 간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회사 이메일도 확인했어요. 오빠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할 때 슬쩍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업무용 메일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내용도 섞여 있었어요. 소연아, 다음 주 출장 때 함께 가자. 같은 호텔로 예약했어. 저는 이메일 주소와 날짜를 수첩에 적었어요.
민혁 선생님은 병원 근처에서 도연 오빠의 동선을 파악해 주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지, 몇 시쯤 오는지. 선생님은 진료 사이사이 시간을 내서 확인해 주었고, 저에게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앞 카페에 있더라고요. 그 여자와 함께요. 사진 찍으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이 건넨 사진 속에는 도연 오빠와 소연이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지한 씨, 이제 친구들 쪽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씨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대학 동기들이 제일 친해요. 특히 재훈이 오빠랑 승민이 오빠. 셋이서 자주 만나요. 그 친구들 연락처 아세요? 네,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분들이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분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선생님의 조언대로 움직였어요. 재훈 오빠와 승민 오빠에게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오빠, 요즘 잘 지내시죠? 도연이 오빠가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던데 걱정돼요. 지아나, 나도 잘 지내. 도연이 그놈이 요즘 좀 이상하긴 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제가 병원 다니느라 신경 못 써줘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어디 아파? 아, 괜찮아요. 정기검진 받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두었어요. 도연 오빠가 이상하다는 것, 제가 건강 문제로 힘들다는 것. 밤마다 저는 수첩을 펼쳐놓고 계획을 정리했어요. 1단계 증거 확보 완료. 휴대폰 메시지 캡처 50건 이상. 만남 사진 20장. 이메일 기록 10건. 신용카드 사용 내역. 2단계 주변 인물 파악. 회사 동료 관계도. 친구 관계 유지. 소연의 신상 정보. 3단계 실행 계획. 회사 파티 타이밍 노리기. 친구들에게 은밀히 사실 흘리기. 소연과의 관계에 균열 만들기. 민혁 선생님과 매주 만나 계획을 점검했어요. 선생님은 마치 전략가처럼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한 씨, 기억하세요. 복수는 폭로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까 신기해요. 처음엔 그냥 화만 났는데 이제는 침착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한 씨가 강해진 증거예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간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실행할 용기와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오빠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파티 있어. 직원 가족들도 초대받았는데 너도 올래?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까? 오빠 동료분들도 오래간만에 뵙고 싶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 파티 당일,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항암 치료로 창백해진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가발을 정성스럽게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더 강렬했어요. 와, 오늘 예쁘네. 도연 오빠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동료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입장했어요. 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와, 부인분도 함께 오셨네요. 오빠의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평소에 남편이 회사분들 이야기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도연 씨가 부인 자랑 많이 하던데요. 실제로 보니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사교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냈습니다. 도연 오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대신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도연 오빠와 소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파티 전에 민혁 선생님과 통화했었어요. 지한 씨, 오늘 실행하실 거예요? 네, 준비 다 됐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익명으로, 은밀하게. 지한 씨 손에 흔적이 남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빠의 팀장이었던 김 부장님을 찾았어요. 부장님은 회사에서 윤리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부장님과 마주치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부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도연 씨 부인. 무슨 일이세요? 사실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혹시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적인 문제도 다루시나요? 부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친구가 직장 내 불륜 문제로 고민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우리 회사는 윤리 규정이 엄격한 편이에요. 특히 불륜 같은 건 인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쳤어요.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어요. 도연 오빠의 친한 친구 재훈 오빠에게 우연을 가장해 연락했습니다. 오빠, 혹시 요즘 도연이 오빠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상하다니? 무슨 일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너무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혹시 오빠한테는 무슨 말 안 했어요? 재훈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지아나, 사실 나도 좀 이상하긴 했어. 얼마 전에 우연히 도연이를 봤는데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네? 정말요? 저는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응. 근데 그냥 직장 동료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미안해, 지아나. 내가 도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재훈 오빠는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곧 승민 오빠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일주일 후, 민혁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지한 씨, 도연 씨 회사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제 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는데 요즘 도연 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대요. 누군가 익명으로 윤리위원회에 제보를 했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조사를 하나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요. 부인이 아픈데 바람을 피운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지한 씨.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잔인한 건 도연 씨예요. 암과 싸우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은 도연 씨잖아요. 지한 씨는 그저 사실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네, 맞아요. 그날 밤, 도연 오빠가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평소처럼 물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많이 힘들어? 응. 좀. 오빠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힘들면 이야기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오빠는 제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알아서 할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고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 날 아침 오빠의 휴대폰에서 소연과의 대화를 확인했어요. 도연아, 요즘 왜 이래?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미안해.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줘. 설마 부인한테 들킨 거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직 오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계획이라는 것을. 민혁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압박을 높여가세요.
아직 결정타를 날릴 때는 아니에요. 도연 씨가 스스로 더 무너지게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나, 도연이 그 자식,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슬펐거든요. 미안해, 지아나. 내가 도연이한테 따졌는데 그 자식이 인정했어. 지안이가 아프다는 것도 알면서. 정말 최악이야. 괜찮아요, 오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 오빠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 친구들과의 신뢰, 소연과의 관계까지.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수첩을 펼쳐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회사 내 평판 훼손, 진행 중. 친구 관계 균열 완료. 소연과의 관계 흔들기, 진행 중.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친 날, 저는 치료실 의자에 앉아 링거가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6달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체중은 15kg이나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지안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혁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안 씨가 강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 지안 씨처럼 의연하게 이겨낸 분은 드물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의연하게요? 전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버틴 것뿐인데요. 그것도 살아갈 이유였잖아요. 어떤 이유든 버텨낸 건 지안 씨예요.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치료는 끝났는데 제 인생은 여전히 엉망이네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일단 지안 씨 건강부터 회복하시고요. 복수는요? 제 질문에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안 씨, 복수가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 오빠에게 복수하는 것만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그 다음은 전혀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까요? 혼자요? 지안 씨는 혼자 살기엔 너무 따뜻한 사람인데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너무 모르세요. 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지난 6달간 지안 씨를 봐왔으니까. 지안 씨는 상처받아서 차가워진 것뿐이에요. 원래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선생님의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예후도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지안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지안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축하할 일인데 커피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환자분과 사적인 만남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요. 선생님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가죠.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라떼를, 저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지안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일단 회사에는 복직해야 할 것 같아요. 병가로 쉬었거든요.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이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이시네요. 그런데 지안 씨, 이혼하고 나서는요? 정말로 혼자 사실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도연 씨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럼 상처 안 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한 씨, 제가 선을 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6달간 지한 씨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환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점점 더 지한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복수도 끝나지 않았고.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지한 씨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선생님과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어요. 정기 검진 때마다 만났고 가끔은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었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병원 뒤편 작은 공원을 걸으며 제가 말했어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네. 지한 씨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가발 벗을 날이 기다려져요. 머리카락 자라는 중인데 아직 짧아서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계산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하필 저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한 씨가 진짜니까요. 진짜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하지만 지한 씨는 달라요. 아플 땐 아프다고 하고 힘들 땐 힘들다고 해요. 솔직하고 용감해요. 그게 좋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감사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천만에요.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지한 씨가 원한다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가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손이 제 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선생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지한 씨.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선생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복수의 차가움 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 이후의 삶, 도연 오빠 없는 삶, 그리고 어쩌면 민혁 선생님과 함께 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삶. 처음으로 그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 저는 병원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자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가발은 이미 오래전에 벗어던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모습이 더 저답게 느껴졌어요. 생각에 잠겼네요. 무슨 생각해요? 민혁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 민혁 씨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1년 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많이 달라지셨어요. 얼굴도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평화로워 보여요. 예전엔 항상 뭔가와 싸우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민혁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연 오빠와는 반년 전에 이혼했어요.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했어요. 소연과의 관계도 결국 파탄났죠. 오빠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제게 사과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원 복도에서 오빠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건강하게 사세요.
분노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지한 씨, 후회는 안 해요? 복수한 거. 민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복수가 저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강해진 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지한 씨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네. 그리고 민혁 씨를 만난 것도요. 민혁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요즘 저는 회사에 복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1년 가까이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지한 씨, 돌아와서 반가워요.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건강하신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과 후에는 민혁 씨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한강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우리는 한강 둔치를 따라 걸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저기 좀 봐요. 저 부부. 민혁 씨가 가리킨 곳에는 나이 든 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늙고 싶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누구랑요? 민혁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민혁 씨랑이요. 민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에는 병원 근처 작은 서점에서 만나곤 했어요. 민혁 씨는 의학서적을, 저는 소설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서점 안 카페에 앉아 각자 책을 읽다가 가끔 시선을 주고받았죠. 뭐 읽어요? 연애소설이요. 민혁 씨는요? 의학 논문이요. 지루하죠? 아니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민혁 씨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의 모든 모습이 좋았습니다. 진지할 때도, 웃을 때도, 심지어 어색해할 때도요. 어느 날 저녁, 민혁 씨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직접 요리해볼까 해서요. 지한 씨가 좋아하는 파스타. 민혁 씨가 요리를 해요? 서툴지만요. 먹을만할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민혁 씨를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토마토를 썰고,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드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까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날이에요.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파스타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먹을만해요? 정말 맛있어요. 민혁 씨, 재능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사실 며칠 동안 연습했어요. 정말요? 네. 지한 씨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혁 씨의 솔직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지한 씨. 네. 행복해요? 민혁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도요. 지한 씨를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의미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기대가 돼요. 오늘 지한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지한 씨는 뭐 하고 있을까?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아요. 민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혁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한 씨, 키스해도 될까요? 네.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도연 오빠와의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진심이었고, 존중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저는 민혁 씨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민혁 씨, 저 사랑해요. 처음으로 먼저 고백했어요. 민혁 씨의 품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한 씨. 정말 많이. 그날 밤 저는 민혁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고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 씨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복잡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 오늘 뭐 할 거예요? 회사 가야죠. 민혁 씨는요? 저도 병원 가야 해요. 그럼 저녁에 봐요? 네. 연락할게요. 헤어지면서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날 거니까요. 계절은 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민혁 씨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소소한 데이트, 함께 보는 영화, 주말 산책,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제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단발머리 정도 길이가 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지금의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을요. 봄이 왔어요.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2년 전 이곳에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다시는 봄을 맞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살아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한 씨, 여기 있었네요. 민혁 씨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흰 가운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은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오늘은 민혁 씨의 휴무일이었거든요. 벚꽃이 너무 예뻐서요.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근데 벚꽃보다 지한 씨가 더 예쁜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요? 저는 웃으며 민혁 씨의 팔을 가볍게 쳤어요. 민혁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한 씨 만나고 나서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한 씨, 기억나요? 2년 전 이맘때 처음 만났던 거.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지한 씨 정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아니에요. 민혁 씨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민혁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힘들었는데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통도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지한 씨. 민혁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요. 민혁 씨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요? 왜 이렇게 긴장시켜요? 지한 씨. 민혁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지한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상자가 열렸고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민혁 씨.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혁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한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지한 씨의 아침을 함께 시작하고 저녁을 함께 마무리하고 슬픔도 기쁨도 모두 나누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할게요. 민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손가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민혁 씨가 일어서서 저를 꽉 껴안았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벚꽃이 피 우리 주변에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사랑해요, 지한 씨. 저도 사랑해요, 민혁 씨.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반지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지한 씨 손가락 사이즈도 몰래 제어했고. 그래서 그날 제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구나. 들켰어요?
아니요. 지금 알았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정원을 걸었어요.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평생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 지한 씨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벌써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두셨거든요. 정말요? 저 아직 안 뵀는데 곧 만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식사 약속 잡을게요. 민혁 씨의 가족을 만난다는 게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해요. 그럼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허락받을게요. 민혁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정원 끝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어요. 물줄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한 씨, 약속할게요. 평생 지한 씨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힘들 때 옆에 있어 줄게요. 웃을 때도, 울 때도 함께 할게요. 저도 약속할게요. 민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늙어갈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 함께 갔던 카페를 다시 찾았어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었거든요.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잖아요. 그럼요. 그때 민혁 씨 엄청 긴장했었죠. 맞아요. 커피 주문하다가 말을 더듬기까지 했었죠. 우리는 웃으며 추억을 나눴어요. 지난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한 씨, 행복해요? 민혁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요. 지한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가락의 반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민혁 씨, 꼬집어봐요. 왜요? 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혁 씨가 웃으며 제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아야, 진짜네요. 당연히 진짜죠.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현실.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민혁 씨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은 끝났어요. 저를 얼어붙게 했던 고통의 겨울, 배신의 겨울, 외로움의 겨울.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사랑의 봄, 회복의 봄, 희망의 봄. 암도 이겨냈고, 복수도 끝냈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예요. 민혁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한 씨. 영원히. 우리는 별빛 아래서 걸었어요. 함께할 미래를 향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겨울 끝, 저에게 찾아온 봄.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라는 걸. 저는 웃으며 민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봄이 시작되었다고.